네, 안녕하세요. 아티즘 방송 토크 아티즘 방송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 공정거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납기라든지 다양한 이제 일정 어떤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APS, 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이라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ERP처럼 굉장히 그런 분야가 도대체 우리 회사 이미 ERP도 있고 MS도 있는데 APS라는 게 왜 필요하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의문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걸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APS가 요즘같이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APS가 제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KS텍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KS텍의 조한민이라고 합니다. KS텍과는 20년 넘게 같이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이 솔루션의 코어 개발 이런 쪽에서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장에서 딜리버리에 중심을 두고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KS텍의 이윤준 전문위원입니다. 저도 KS텍에 10년 이상 근속을 해왔고 최적화 기반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플래닝 앤 스케줄링 APS 솔루션 제품을 맡고 있는 제품 팀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이 APS가 왜 나오게 된 겁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몇십 년, 50년 전만 해도 이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이런 개념이요. 네. 이런 개념이 왜 나오게 된 겁니까? 뭐 유사한 형태는 있었습니다. 네. 스케줄링이나 뭐 플래닝이란 관점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 시스템들 내연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전문화 될 수밖에 없었고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하던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했는데 그걸 시스템에게 역할을 맡긴다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합당한 결과를 얻는데 너무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출발점이 저 데이터 끝에 있는데 그 정확도를 다 맞춰서 시스템 운영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초창기에는 그거를 APS란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아주 지역적으로 네. 의사결정 포인트나 산술식이나 이런 쪽에만 활용을 하다가 그게 이제 컴퓨팅 파워의 비약적인 발전과 저희 같은 이제 솔루션 업체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도 ERP나 MES를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APS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ERP, MES에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떤 정형의 데이터 많이 나오니까 예. 그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어떤 미래 예측이라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APS로. 예. 그러면 이 APS 이 분야를 KS텍은 예. 뭐 지금 창업한 지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그동안 쭉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오신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이니까요. 예. 이런 APS 전문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ERP 하면 딱 영림원이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가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KS텍을. 한국 내 APS 명품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명품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있게 예. 명품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있어서 명품인지 예.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좀 자유롭게 우선은 이 APS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시스템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APS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어떤 고객들은 APS는 도입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그리고 도입해서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어려움도 있지 않나라는 왜냐하면 이게 걱정하실 겁니다. 플래닝에 스케줄링 하면요 벌써 어려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뭔가 수학이 엄청 들어갈 것 같고 예. 우린 저거 복잡 못할 것 같아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많은 기업들에 가면 고도화된 ERP나 MS 뭐 다양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시스템 열어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의사결정은 엑셀로 하세요.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엑셀이라는 거가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고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는 숙련된 의사결정자가 꼭 개입해야 된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네네. 물론 그분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의 신뢰도가 올해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영속적이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기업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뭐
휴가를 가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력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한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꽤 많은 리드 타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내려놨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 그렇죠. 작년에 내렸던 의사결정이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 등장했다든지 최근처럼, 혹은 국제관계에서 관세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하는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또다시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동시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아주 고육지책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비즈니스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화된 결과물을 낸다. 결과라는 건 의사결정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생산의 시점, 어떤 장비, 어떤 물량, 그다음에 자재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고 내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결국은 비즈니스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래서 APS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PS는 이제 제조업의 이런 사람 전문가하고 예. APS하고 이제 같이 잘 콜라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엑셀은 저밖에 모르잖아요. 제 네. 하드디스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시간 공유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단절성, 분절성, 그다음에 고립성 같은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APS를 통해서 여러 조직들이 동시에 공유하고 같은 뷰를 갖는다는 거, 네. 그것도 아주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통상적인 기업의 어떤 그 계획 수립 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조업의 모든 프로세스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이 ERP에서 큰 그림이 흘러가고 데이터가 흘러가고 MES 단에서 실행 상황이 모니터링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그 사이에 이제 APS가 껴서 ERP에 들어온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집합이죠. 네. MES는 실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행 관련된 데이터들의 어떤 로그들의 집합일 겁니다. 그렇죠. 생산 장비에 예, 대한. 맞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연결해서 어느 시점 포인트에 어떤 장비에서 어떤 제품을 얼만큼 생산하라는 의사결정들이 대부분 이제 오늘의 작업 지시 혹은 오늘의 일과표 이런 거 기준으로 이제 작업 지시들이 데일리로 전달되든지 아니면 고도화된 어떤 공장에서는 어떤 룰에 의해서 생성돼서 내려갈 겁니다. 근데 빅피처 측면에서 계획과 스케줄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게 최근에 이제 상황인 거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APS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APS라는 자체가 플래닝의 스케줄링이기 때문에 생산 계획과 스케줄이 중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의 시스템 간의 거리에 따라서 요거 APS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세일즈하는 쪽에서 내 생산 오더를 지금 투입하면 언제쯤 산출될 수 있는지 대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 만약에 이걸 지금 투입한다면 자재가 얼만큼 어느 시점에 얼만큼 더 필요하지는 판단, 이런 것들까지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인 MRP부터 롱텀 MRP, 수요와 생산을 연결짓는 S&OP 체계의 툴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APS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생판회의 때도 예, 이용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도 그런 용도로 APS를 구축해서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자, 지금 MRP라고 하셨는데 MRP 예. 예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럼 이게 APS가 공적으로 그러면 MRP를 예. 이게 대체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걸까요?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ERP나 다른 시스템에서 혹은 별도로 개발하신 MRP 시스템의 정합성이라는 거는 생산 일정과 연계된다기보다도 계획 주문량과 연계돼서 이 주문 수량을 충족하기 위한 자재 소요 계획을 풀어내는 과정. 경우에 따라 리드타임 정도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은 다 있다고 가정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APS 단에서의 MRP는 실제로 설비 캐파 때문에 생산 일정이 밀고 당기기 분명히 존재할 거고 자재, 얼터너티브 자재에 대한 자재 사용에 대한 컴피티션 상황까지를 다 고려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자재가 얼만큼 더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아주 정교하게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네네. 그건 히스토리 기반해서 현재 온엔드 기준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과 있는 것 중에 남는 것까지 산출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형태의 MRP 그리고 저희 MRP를 애그리게이션하면 기존에 쓰시는 주 단위든 월 단위든의 MRP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또 이제 미래 예측 같은 것도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예, 미래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쓰일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네네. MRP의 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스케줄링이나 플래닝이라는 개념은 생산 개혁이라는 도메인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APS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서 한 것은 이제 정확한 역사는 모르지만 어쨌든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네. 최근에 이제 쓰이게 된 용어인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단순히 어떤 스케줄링이나 플래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넘어서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의 허브가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이제 지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에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그 최적의 어떤 계획을 생산해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계획을 사용자가 쉽게 가시화해서 볼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거를 쉽게 편집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그 의사결정 이력이 이제 쌓이고 그리고 그 쌓인 이력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APS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APS가 단순하게 뭐 단위 솔루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MES, ERP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 거니까 그 데이터들이란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처럼 예. 미래를 예측하는 궁극적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빅데이터를 위한 빅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하려면 시뮬레이션 자꾸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APS가. MES 레벨에서는 이제 그 샵플로어 레벨을 이제 관장하게 되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은 ERP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준 정보나 아니면 트랜잭션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APS가 가지는 좀 고유한 부분은 이거 자체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 그 이력이 이제 그 근거와 함께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더 발전된 뭐 AI를 활용한다든지 더 발전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 시스템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한 데이터 연계,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이런 게 목적이라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가치로 연결되는 의사결정의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PS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의사결정들은 어떻게 보면 그 컨텍스트가 다 어떻게 보면 같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얘가 왜 그랬는지, 맞습니다. Y가 같이 맞습니다. 하는 거니까 예. 그것이 나중에 정말 뭐 AI를 이런 활용할 때 뭐 최적화를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굉장히 그 유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PS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APS 영역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점점점 이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 결국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체 시스템 그런 것들로 이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만났던 고객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른 시스템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대부분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단순히 엑셀을 드러내는 디지털 전환이 아니고 이거의 결과물이 사실 앞뒤 시스템 영향도를 많이 미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해왔던 것이 잘했네 못했네 평가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유관 시스템과 연계성이 그다음에 영향도가 큰 시스템이 APS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조업의 MES하고 ERP는 많은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다 쓰고 있고 뭐 중견기업들도 이제 거의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이미 MES, ERP가 잘 구축이 돼가지고 잘 돌아가는 기업일수록 맞습니다. APS를 활용하기가 참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에 쌓여있는 데이터 활용처가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처가 딱 APS인 거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APS가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도가 크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영향도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량적인 영향도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APS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라고 하면 APS가 엑셀을 드러냈다, 대체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의사결정의 결과물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와야 APS 성공적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럼 고객이 할 일은 뭐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APS에 잘 피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추가로 하나 목표를 설정해주는 겁니다. APS는 수치화된 목표를 달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목표라는 거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최대화하든지 최소화하든지 뭐 수익을 최대화하든지 맞습니다. 납기를 최소 납기 위반을 최소화하든지 혹은 어떤 밸류에 근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뭐 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완전히 근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최대화 최소화가 또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설정해 놓으면 조건만 설정해 주면 APS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데이터와 상황에 기반해서 지금 우리가 설정한 조건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게 현실 가능성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그것에 대한 조건을 설정만 하는 것이 고객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APS는 단순히 디지털 전환 자체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 목표 달성 시스템이다. 굉장히 현재 기업의 비즈니스하고 아주 밀접한 거네요. 액션 플랜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길게는 전략적이고 짧게는 이제 실행단에 연결되는 과정이겠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라는 거는 각 레이어별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내 목표에 부합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대로 따라가면 되겠네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APS 목표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설비랑 연결도 합니다. 요 결과물을.
APS가 생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관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관점에서 설비 할당을 어떤 장비에다 어떤 제품을 어느 시점에 어느 날짜에 혹은 분단위 주단위로 스케줄링 관점에서 이 라트를 어느 장비에 언제 할당하는 게 베스트다라는 것들을 다 정의하는 게 APS의 기본 결과물인데 부수적으로 이런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재가 얼만큼 필요한지 남는지 부족하다면 어느 시점에 얼만큼 갖다 주면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좀 길게 봐야 내가 액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APS가 잘 못하는 부분, 플래닝 스케줄링이 잘 못하는 부분이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 밸런스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공정 간의 밸런스, 그 다음에 앞뒤 공정이 아니라 똑같은 액션을 하는 두 가지 설비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이 오더 바이 오더로 뭔가 룰 베이스로 하게 되면 그런 밸런스는 되게 잡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행히도 최적화 엔진이 그런 걸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생산 관점에서의 APS가 드려야 되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PS는 결국 시스템의 역할이 그냥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결과, 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는 답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액션을 위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거를 제공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답을 원하는 조직은 생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매도 원하겠고, 그렇죠. 영업도 답을 원하고, 경우에 따라서 좀 전략을 세우는 측면에서도 뭔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 측면에서는 내가 얼터너티브 자재를 잔뜩 사다 놨는데, 통상적으로 MRP 액션에 따라서 하면 이 오더가 확정되는 순간 자재 구매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리드타임이 길어. 뭐 한 달 정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자재를 오늘 사는 게 맞느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구매 계획을 산출해 주기를 필요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어떤 놈들이 어느 시점에 부족한지를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구매 관점에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고, 영업 측면에서는 지금 신규 오더를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납기를 언제로 약속하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온핸드 재고나 자재 재고를 갖고 이 납기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판단, 이런 것들을 공장장님한테 전화 안 하고 시스템상에서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통의 뷰를 갖고 액션을 해야 그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PS가 더 계속해서 인터페이스가 엄청 좋아지면 지금 말씀하신 생산, 구매, 영업, 뭐 전략 이런 데서 APS가 딱 들어가가지고 뭐 직관적으로 예. 그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고객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케이스들을 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략 관점에서는 내가 롱텀으로 이 업의 생산량이 주문량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예측되는 주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설비를 어느 시점에 얼만큼 확충하면 되는지에 대한 캐패시티 시뮬레이션. 그게 내가 확충이든 외주로 누굴 주든 미리 내가 상황을 알아야 네네. 외주로 돌릴 물량에 대한 의사결정, 계약 등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임박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롱텀으로 그걸 예측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역할로도 APS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각 자기 관점에서 어떤 답이 이 시스템 쪽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정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APS가 단순하게 엑셀을 대체하는 게 아니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목표는 거기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근데 대부분 APS로 처음 컨택 해오시는 고객들은 그 부분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엑셀을 대체하고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하자라는 게 목적인데,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당연히. 네. 밸류를 추구하는 비전이,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욕심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ERP나 MS를 구축한 고객들이 욕심을 더 내면 이제 데이터 트윈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욕심 내셔야 됩니다. 데이터는 많이 있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저희 고객들 만나면 정제된 데이터들이 꽤 있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의 수준이 APS에 부어 넣을 정도 수준이니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데이터들은 있다는 거죠. 시스템을 다 완성했다, 이제 전환이 끝났다, 디지털 전환이 끝났다 라고 말씀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아닌 것이 데이터의 주문, 접수 이런 것들 ERP로 하고 원가 산출 다 하는데 MES는 아침에 받은 엑셀 갖고 움직여야 되면 사실 네. 그 사이가 비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ERP나 MES 통해서 캐치업하고 저희가 이제 그걸 모아서 컬렉팅해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인 APS를 통해서 결과물이 내면 그게 자동으로 실행과 연결되는, 과거는 어떻게 해왔고 현재 이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 축상에 존재하는 저런 이미지 형태로 보여지는 디지털 트윈. 네. 저희 관점에 일반적인 디지털 트윈은 그냥 현실 상황을 디지털 사이에 구축한다는데 저희가 APS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림은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그동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어떤 이벤트와 프로세스들을 예. 똑같이 저렇게 만드는 거네요. 구현한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저희가 원하는 APS 그림, 미래적 그림인 거고, 다만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거는 저희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네네. 수치화된 가치를 오케이. 최대화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많은 난리지를 습득했고, 그래서 저희 싱크플랜 APS라는 패키지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이제 이걸 도입하는데 너무 에포트가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데이터 어댑터, 그 다음에 자체 검증 툴,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새로 뭔가 구축하기 위해서 로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엔진 사이드가 이미 거의 프리메이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패키지화되고 예. 서비스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실 계속 임프루브는 하고 지금 있습니다만, 싱글플랜 네. APS가 지금 그러면 국내 이제 그 케이스텍의 APS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 수 한 얼마 됩니까 지금? 사실 뭐 싱크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네, 고객들 할수 있는 APS, 100여 팀 이상의 고객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도 많이 쓰고 있겠지만 예. 중견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초기에는 네.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과정 자체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니즈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서 이런 시스템의 대상이 대기업 전문 유물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솔루션화하고 투자 비용을 현저하게 낮춤으로써 지금은 사실 중견기업에서도 네.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제품 싱글플랜 관련해서 조금 네. 더 상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징을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제 편의성, 유연성, 확장성, 성능, 이렇게 4가지 좀 테마로 저희가 뽑아봤고, 편의성은 저희가 그동안 쭉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하면서 그 고객들로부터 이제 얻었던 그런 많은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축적해서 농축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자 경험 좋은 그 UX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관리 UI를 저희가 다른 데서 이제 좀 보기 힘든 그런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UI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직관적인 KPI를 제공한다거나 혹은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제 뭐 와리프라고 뭐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계획을 만드실 때 뭐 엑셀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엑셀을 만들었다가 계획을 바꾸려고 하면 요거를 원래 있던 계획을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드시잖아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한 다음에 얘가 뭐가 다르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의 워크시트나 엑셀을 이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나리오가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여러 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나리오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주간별로 시나리오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아키텍처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이제 기존 솔루션과 제공할 수 있는 좀 더 향상된 그 인터페이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MES랑 ERP랑 이런 것들하고 다 해야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뭐 DB를 통해서 많이 한다거나 하는데, 이제 저희는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위쪽으로는 REST API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솔루션 안에 다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객들마다의 어떤 스페시픽한 니즈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설정을 통해서 혹은 화면에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데모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화면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화면을 바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다고 하면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계층을 저희가 따로 이제 제공을 해서 확장성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 엑셀을 임포트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기능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쭉 경험했던 것들을 쌓아서 이제 전사 레벨의 어떤 글로벌 생산 계획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운영 전략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가 이제 주요 기능을 이제 작게 이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최적 생산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기능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기준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기준 정보들, 그리고 필요한 그 수요,
수요 같은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생산된 그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생산 계획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UX 그리고 KPI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일간 계획이라든지 주간 계획 단위로 나온 그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퀀싱을 하는 그런 스케줄링 부분 그리고 이런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에 따른 작업들 편집을 한다거나 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간트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기준 정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ERP가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 정보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야지 ERP가 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ERP가 일단 된 기업들은 기준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APS가 도입이 될 때 또 다른 기준 정보까지 또 체크를 해야 될까요? 대개는 대부분의 수치로 정확히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뭐 3분의 2 이상의 기준 정보는 거의 ERP에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생산 현장에서만 필요한 스케줄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조금 더 세분화된 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이제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따로 ERP 쪽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 보여드린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요소별로 이제 영역에 적당하게 이제 그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적인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쪽에서 그 기준 정보 관리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그 품질 정보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기준 정보가 뭐 결손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수집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AI 모델을 이용해서 값으로 나올 것들을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완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혹은 이제 포캐스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통계적인 모델도 있고 그리고 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머신러닝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플래닝 그 생산 계획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플래닝의 사실 핵심은 그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스매티컬 옵티미제이션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최대화, 최소화 이런 것들의 이제 조건을 넣고 여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가장 적절히 분배하도록 어떤 값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 이그젝트하게 찾아내는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플래닝 쪽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이제 수치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을 때.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수치 데이터가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타유리스틱 저희가 이제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제약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요거는 제약이라면 이제 컨스트레인트죠. 예, 파머스가 맞습니다.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컨스트레인트입니다. 보통 이제 업무 현장에서 계획을 만들어낼 때는 특히 생산 계획을 만들어낼 때는 제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약이 능력의 제약이겠죠. 설비가 모자란다거나 그렇죠. 혹은 인력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자재가 모자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제약들을 반영해서 이제 아까 플래닝단에서 했던 어떤 이그젝트한 모델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비정형적이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모델인 경우에는 저희가 휴리스틱적인 내용을 약간 가미한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엄청 많은데 거기다가 자꾸 그 제약을 컨스트레인트 예, 예. 자꾸 넣게 되면 예. 가능성이 자꾸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진짜로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몇 개밖에 안 남으면 예, 그걸 맞습니다. 찾아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속도도 개선하고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아까 수리적 모델로 하기 예.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예.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스케줄링 작업 일정 계획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역에 맞도록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플래닝 그리고 스케줄링, 플래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래닝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름 붙이는 거는 일간 계획 혹은 주간 계획 정도의 어떤 양이 나오는 투입량이 나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케줄링이라고 하면은 설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설비에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그리고 우선 그 앞뒤 선행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좀 더 세부적인 그 레벨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두 가지 레벨에 있어서 저희가 각각의 모듈을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이제 맞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거기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납기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도록 옵션을 넣는다거나 네. 혹은 어떤 특정한 설비는 중요한 설비고 얘는 많이 써야 되니까 이 설비는 가동률을 높여라라든지 이런 식의 그 목표를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나 공정이나 인력 자재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반영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계획을 이제 만들어내는 모듈을 저희가 이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스템 전체의 기반에는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 요즘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서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와닿는 부분은, 원래는 한 통으로 만드는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각각의 서비스별로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웹 서비스를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검증하는 부분, 혹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요게 각각의 서비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처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를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디플로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혹은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성능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그 부분만. 예, 계획 수립이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UI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그 리스크를 좀 낮추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 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현장 딜리버리한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사실 여기 장표에 표시된 두 가지 방식이 저희가 다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저희는 이 중간쯤 어디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APS 프로젝트를 한다. 뭐 대부분 SI 프로젝트랑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들어가서 현장 분석하고 네. 요건 분석한 다음에 프로세스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개선을 합시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 로직을 구현한다. 로직을 구현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통상적인 APS의 과거 형태는 현장에서 업력의 그 길고 짧음에 따라 쌓여진 히스토리, 업무 방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귀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사람 하는 일을 대체하다가 목적이었으니까 네네네. 사실은 골 기반으로 뭔가를 드리븐 한다기보다도 그게 디지털 오케이. 전환이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크게 바뀌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전체 기간을 가령 5개월이든 6개월에 잡으면 거의 말미쯤에 최종 결과물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안정화해서 이제 끝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황이 바뀌었고 시스템적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얻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뭔가 리뉴얼에 대한 니즈가 또 금방 오든지, 안 그러면 이게 골 드리븐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상황이 조금 바뀌면 그 로직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인식하게 되는 네. 거죠. 그 로직을 변경해야 되는 액션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사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참 다행인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런 쪽의 인력을 전문적 양성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아주 성공적이었다,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프로세스를 좀 이제 바꿨죠. 그래서 솔루션 쪽에 더 집중을 들여서 저희 전략은 최근에는 POC라고 해서 아예 과제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건 무상으로 혹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니까 고객이 바로 이렇게 비저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예. 느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하냐면 저희가 엑셀로 그냥 요런 정도 항목만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네. 그 요런 정도 항목이라는 아까 말한 조건과 목적에 부합하는 거를 그분들의 랭귀지로 주시게 됩니다. 그럼 저희 그걸 받아서 POC 결과를 2주, 길면 뭐 3주 안에 결과를 드립니다. 네. 정리까지 해서 결과에 대한 이벨리에이션까지 해서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과제가 시작되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희 데이터 어댑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고객 데이터랑 아주 퀵하게 연결을 해서 전체 기간에 초반에 솔루션 기반으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저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은 솔루션 기반으로 바뀌면서 고객들이 결과를 보시고 안정화를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드리는 부분이 저희 1단계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하고 API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네네. 이제 그 현장에서 딜리버리라는 입장에서 그 과거에 들어가서 분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생략이 되고, 저희는 고객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면 되고, 네. 결과물을 보여드림에 대해서 더 사용성 높은 뷰로 전달해 드린 쪽에 집중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피드백을 빨리 받으니까. 중간 초기에. 과정이 확실히 생략되다 보니까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름하여 프론트로딩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쓰시는 말이긴 한데 저희 관점에서 이런 용어를 드러내기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 저희가 프론트로딩을 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이 과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는 입장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기 어려웠는데 제가 딜리버리 입장에 자신감 있게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최근에 저희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만난 고객들은 아주 초기의 결과를 드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추가적인 요건 사항들을 저희가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받고 왜냐하면 RFP라는 것이 초반에 나온 거는 그분들의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나온 네네. 건데 그것보다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사실 결과는 더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룸들을 이 과제 기간 뒤쪽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네네. 최종적으로 이 솔루션을 계속 쓰실 수 있고 이분들이 만족하시는데 충분한 어떤 좋은 구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프론트로딩 전략으로 저희가 일을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최소화하고 네. 저희가 미리 만들어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죠. 자, 이런 어프로치 바뀐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서 솔루션 딜리버리 바뀌니까 해보시니까 이제 필드에서 직접 하시니까 프로젝트를 예. 예전에는 없었던 어떤 캐퍼랄까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한 거라고 느끼십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수행자 입장에서. 네. 수행자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결국은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는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네. 구현이라는 부분이 쏙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임플리멘테이션도 사실은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시간을 벌어주는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추가적인 요청 사항들을 조금 더 프리하게 받는 거예요. 네네. 개발까지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UI 본수까지 지정을 합니다. 50번 넘어서면 플러스 알파 얼마 네네네. 이렇게 추가 차징을 하기도 하고 이거 갖고 이제 완성이 됐냐 안 됐니 싸우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실제 현실이죠.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자유도를 가집니다. 왜 그런지를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로직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프론트로딩이 가능한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플멘테이션이라는 부분이 거의 생략이 된다. 왜 생략될 수 있느냐? 미리 만들어진 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APS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조건과 목적이라 그랬는데 목적들은 지금 이렇게 스파이더 웹 형태로 내가 중요도 있는 목적들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네네. 대부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적용되는 로직들은 여기다 다 심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체 조건, 네.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해야 되는 조건, 어떤 공정 간의 시간 조건, 그 다음에 설비의 캐파 조건 이런 것들을 피스와이즈하게 다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적절히 컨비네이션 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로 저희가 딜리버리 해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최근 과제들로 좀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실제 케이스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런 구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론트 로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냐라는 것들이 좀 궁금하시기도 할 테고 내 비즈니스에 적절히 적용 가능한가라는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별된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복잡 공정이에요. 복합 공정이자 복잡 공정입니다. 자, 복합 공정은 어떤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라트 하나가 쭉 이어지는 조립 공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특정 사일로나 챔버에서 원료들을 빼와서 발효든 교반이든 공정을 거쳐서 소단위로 포장되거나 이런 공정이 있을 수 있고, 또 복잡 공정 중에 하나는 그 사이의 시간이 단순히 선후행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령 센 물을 끓인다 라고 하면 얘가 온도가 1도 떨어지면 이걸 올리는데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죠. 네. 뜨거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뜨거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랏들이 라인 내에 수십 개가 존재해요. 수백 개가 존재해요. 그럼 동시에 컨트롤하면서 적정 시점에 얘를 이동을 시켜줘야 되고 전체 공정의 시간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보통 스케줄을 한다 그러면 앞쪽으로 붙여서 해야 뒤에 생산성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얘는 마지막 딜리버하는 시점에 딱 붙여서 최대한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모든 게 뒤에 다 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범위로 배치가 되고 장비 분할도 되어야 이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변질이나 오염의 요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요소는 아주 정밀하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의 어떤 스테이터스, 예, 상태까지 상태도 봐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거네. 리드 타임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있는 복잡 공정인데 네. 이제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랏의 이행 시간이라든지 스케줄의 갱신 주기가 되게 짧아요.
뭐 10분, 15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용자에 개입해서 내가 리터치한다?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바로 작업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면 이 리터치 자체가 안 돼도 되는 그렇죠. 100점짜리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저희 옛날 같으면 이런 거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관련 로직을 다 짰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쪽에는 이걸 만들기 위한 피스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정에서 사실 엔진 구조 변경이 없이 갔습니다. 없이 갔고 고객 데이터의 링크, 그 다음에 구동 체계 만드는데 시간을 썼고 실제로 이니셜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드리는데 채 한 달이 안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니셜 솔루션의 점수가 100점은 아니었어요. 한 90 몇 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들어온 데이터 내에서 베스트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로직을 변경한 게 아니라 피딩되는 데이터의 수준을 조금 더 바꿨어요. 네. 그래서 솔루션을 고객한테 딜리버리 했고 고객분은 이제 복잡 공정에 대한 실시간 생산 스케줄 시스템을 확보하신 거죠. 엑셀을 버리고.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웹 UI도 당연히 필요하죠. 이밸루에이션하고 KPI 뽑기 위한 그런 것들 나중에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도 개발 안 하고 고객들이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 입장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POC 같은 것들을 예. 한두 달 해보시면 한 달까지 안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해보시면 네. 뭔가 결론이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룩앤필이 보실 수 있는 이걸로 거죠. 갈지 말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그러니까 방식이 제안서가 아니라 그죠? 뭐 우리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제안서가 아니라 프루브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저희도 프루브를 컨셉을 오케이. 프루브 해야 저희를 선택하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안전한 게 네네. 그 POC 과정 쪽에서 진짜 안 되는 POC 네. 것도 있을 수 있죠. 진짜 진짜 안 프루프 오브 컨셉이네. 컨셉을 프루브 해야 저희도 저희도 안심, 고객도 안심. 그렇지. 최소한의 개런티라고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이행하고 거의 직결되고 완전 전자동화 시스템이죠. 그건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때 봐야 되는 뷰가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만 정확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계획 변경이 너무 잦은 거예요. 화장품 섬유 쪽은요? 네, 이런 쪽은 날씨가 안 추워. 계획 짜놨는데 안 추워. 화장품 실컷 계획을 잡아놨는데 다 마스크 쓰네? 그럼 뭔가 바뀌어야 돼.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그 빈번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 본인 매출 추이를 봐서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 컬러에 기반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즈널리티가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잦죠. 그렇죠. 대신 또 롱텀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럼 롱텀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뀐다는 얘기는 뒤에 오는 계획들은 바뀔 확률이 좀 더 높은 애들이 뒤에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액션을 할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계획을 잘라서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뭐 분할해서 어떤 건 일정을 당긴다든지 변경할 때 봐야 되는 지표들이 많은 거예요. 원단이 있는지 원료가 있는지 자재가 있는지 등등들을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이 요소요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객이 직접 스마트 간트롤 등 인터랙션을 많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계획 갱신 주기는 분단이 아니어도 되죠. 얘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주 단위로 한 번 정도의 계획 갱신을 하면 됩니다. 대신 이 참조하는 정보들이 다 이 시스템 내에 내가 계획을 하는 시스템 내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겠네요. 맞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분들께서 엑셀을 이만한 걸 뽑아놓고 요걸 가지고 ERP 열어보고 MES 열어보고 실적 열어보고 다 열어보면서 시스템 이것저것 다 열어보면서 창을 여러 개 띄워가지고 액션 하시면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에 전화도 하고 네. 그 최종 결과물을 엑셀에서 한 땀 한 땀 편집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집이 완료되면 공장에 배포하고 그 작업을 거의 주 단위, 일 단위로 반복하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람만 할 수 있었겠죠. 거의 그 그렇죠. 사람만. 네. 거의 그렇죠. 네. 그 히스토리를 다 하시는 누군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스마트 간트 올리면서 여기는 성공적으로 엑셀 전환들을 하셨어요. 최근에 했던 고객들은 엑셀을 버리고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창을 왔다 갔다 하는 액션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창을해서 한 땀 한 땀 했던 그분은 이게 도입되면 뭘 하십니까? 그분은 보통 요거를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많이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도메인 나레지 많은 맞습니다. 분이니까. 그렇지. 그분들은 그게 회사 이제, 입장에서 좋은 거지. 영업들은 사실 이거 관심도 없었다가 네. 이거를 영업도 쓰고 이거를 제조 현장에 직접 보시고 이러니까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신 의사결정이 훨씬 고도화된 의사결정하기엔 정보들의 허브가 되는 거죠. 이분들께서는. 네.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공장에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네? 영업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네? 아까 시나리오가 있다 그랬으니까 다 열어보고 종합 결과로 다시 이 스마트 간트 내에서 액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어떤
계획 수립 체계가 그러니까 구성이 됩니다. 전략적인 것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네요. 길게는 전략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보고 있던 그 제품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이 인지를 해야 알람이 가는데 시스템에서 다 취합해 놓으니까 내가 그 제품 담당자는 아닌데도 이 화장품은 언제쯤에 원료가 부족해질 것 같아. 이거에 대한 하부 공정의 문제가 생겼어. 라는 것도 여기서 인지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형태. 인터랙션이 많은 시스템, 그다음에 앞쪽은 공정 자체가 복잡한 시스템. 두 개에서 저희가 사실은 코어 사이드에 커스터마이징이 없었어요. 네. 사용성 개선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된 것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 로딩이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잡고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프론트 로딩이 계속 많아질수록 예. KS텍은 또 이제 뭔가 API라든지 다양한 이런 쪽의 서비스가 훨씬 더 고도화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 윈윈일 예. 것 같아요. 저희 고객도 그렇고 고객들이 저희를 KS텍도 키워주시고 그렇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서로 좋은 거죠, 뭐. 그래서 이런 형태 가능하게 된 상황이 현재의 환경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저희가 풀타임으로 들어가서 액션하는 부분은 그 과정 동안 거기 안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R&D 쪽에다가 내용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주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는 대신에 솔루션 기반이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대면 회의를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됩니다. 고객 결과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R&D랑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네. 돼서 훨씬 발전 속도가 빠른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결과물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실제로 뭐 고객들께서는 데모를 또 보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데모를 또 진행을 네네. 하겠습니다. 데모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뭐 기능을 소개하는 이런 데모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했고 저희 뭐 유튜브에서도 오면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약간 유즈 케이스 하나를 잡아서 그 유즈 케이스를 따라가면서 이제 네네. 플래닝하고 스케줄링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그 저희 웹 쪽에 있는 플래닝 모듈의 화면인데요. 이쪽이 이제 이게 주문입니다. 이건 네. 이제 그 데모 데이터고 각각 주문이 이제 몇 개씩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빨간 막대기가 이제 주문 그리고 요 노란 막대기는 그거에 대응하는 생산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은 100%로 납기를 만족하는 계획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렇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주문이 추가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나리오라는 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각각이 이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일종의 와리프 시뮬레이션을 지금 해보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씨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신규 오더라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새로 따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주문을 새로 넣겠습니다. 근데 주문을 넣을 때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저희가 이 화면을 UI를 이용해서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뭐 ERP라든지 아니면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 그렇죠. 이제 네, 들어오게 네, 네. 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데모에서는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약간 기존의 주문들보다 수량이 조금 큰 주문을 저희가 넣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냥 바로 변경된 계획을 짜보는 겁니다. 돌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계획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신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 아까 동일한 차트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주문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고 이제 큰 주문을 하나 넣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만족이 된 그런 이제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번 데모에서 보여드릴 거는 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계획자가 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기존에 그걸 볼 수 있는 화면은 있습니다. 뭐 생판제 화면이라든지 상세 계획 화면이 당연히 있는데 지금 보실 거는 사용자가 그 업체의 그 고객사의 그 아주 스페시픽한 니즈에 따라서 어떤 화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 빌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쿼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쿼리를 넣고 지금 피벗을 그 데이터를 아래쪽에 미리 보기를 하면서 피벗을 이제 구성해서 자유롭게 피벗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차트를 추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요 미리 보기와 동일한 것을 나중에 보실 예정인데 여기 이제 화면 아이디하고 이름을 지정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의 이름은 WCAMA라는 제품의 생산 계획 세부라는 화면을 저희가 이제 추가한 겁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추가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방금 추가한 화면을 여기서 화면 검색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 메뉴에다 달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하고 아까 처음에
주문이 추가되지 않았던 시나리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를 지금 바꿨고요. 바꾼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수량이 서로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세부적으로 어떤 설비에 어떤 제품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제 이런 차트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갱신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 플래닝 모듈은 주간이나 혹은 일간 계획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설비별로 어떤 일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하는 간트 화면을 통해서 이어서 또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스케줄링으로 가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스케줄링으로 넘어온 부분이고 아까 추가된 주문이 여기 미할당에 표시가 됩니다. 미할당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미 깔려 있는 주문 사이에 이렇게 잘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각각 그 다음 공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행 조건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표시가 되고요. 네. 예, 이가 어느 설비로 갈지 여기 보시면은 갈 수 있는 설비가 표시가 되고, 예, 어떤 설비에다가 이제 넣은 다음에 납기에 문제가 없는지 넣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네. 이제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 네. 이건 지금 손으로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오케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각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그 비근한 예로 이제 납기 같은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납기를 위반한 그런 일정이고, 요 주황색은 이제 납기가 좀 임박한 일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막 넣은 이 주문이 사실은 여기 5월 10일까지 납기가 있는 주문인데, 지금 넘어서 이제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납기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로 옮길지 이 제품이 갈 수 있는 다른 설비의 로드를 확인을 하고 다른 설비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이 다른 아래쪽에 있는 설비로 이제 옮겨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원래 노란색이었던 제품이 밀려나면서 납기를 위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가 여기서 그럼 이 제품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제로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제품을 잘라서 일정을 잘라서 다른 설비로 옮기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일정을 잘라서 요거를 위쪽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병합을 한다거나 분할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문제가 모두 이제 해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납기는 해결이 됐는데 인력은 혹시 문제가 없는지 혹은 그 외에 자재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인력 쪽을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추가한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3명까지 가능한데 예, 이 부분에 4명이 되어서 요것 때문에 이제 인력이 넘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획자가 이거를 하나하나 내가 자재랑 이런 걸 다 맞추기 힘드니까 안 되겠다. 자동 계획을 돌려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동 계획을 돌리기 위해서 언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편집했던 내용이 다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이제 되돌아간 다음에 이제 자동 계획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동 스케줄 눌러서 리스케줄을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과 비슷하게 이쪽에 로그가 표시되면서 계획이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요것들을 이제 조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이제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새로 생성된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그리드를 통해서 날짜를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전체 보기를 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납기하고 인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납기도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되었고요. 실제 아까 저희가 999번 주문을 넣었는데 999번 주문에 대해서 납기를 보면 여기 10일인데 9일 이내에 모두 네네. 해소가 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인력 문제가 있었는데 인력 문제도 문제가 없는지 인력 차트를 다시 본 결과 여기 아까 3명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여기 샘플은 이제 작은 규모지만 사실 사람이 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시각적인 보조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좋은 지원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옛날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모니터 몇 개 놓고 엑셀이랑 해가지고 이것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저거. 그죠? 맞습니다. 야, 그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예, 지금 저희 요것도 사실은 그 계획할 때 많은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그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큰 모니터로 바꾸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겠네요. 예.
거의 그럼 저렇게 자동화로 거의 다 끝나겠네요. 자동화 많이 쓰시겠네요. 예, 자동화도 많이 쓰고 음. 이제 저기서 저희가 그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뭐 앞에 데모를 보셨지만 결국은 데모가 또 이렇게 기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코어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 결국은 비즈니스는 수익이든 뭐든 간에 기업의 원하는 가치를 이제 달성하는 데 있는 거고 그런 데 있어서 자동화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거고 디지털 전환에 앞서서 목표를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아젠다가 붙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싱크플랜 APS의 코어 엔진들은 이 밸류를 체이싱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각 가치 요소를 수치화만 하면 그거를 조합한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조건 내에서의 베스트를 뽑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저런 뭐 CO2 배출량 저런 거 탄소 저런 것들은 요즘 나온 이제 맞습니다. 제약이잖아요. 네. 저런 것들도 이제 넣으면 되는 거네요. 저희는 그냥 수치화만 하면 됩니다. 네, 뭐든 네. 간에 저 오케이. 요소들 자체를 수치화만 하면 이 밸류를 최적화하는 데는 잘 들어맞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갑자기 인문학 강좌로 가는 것 같아요. 인문학 강좌로. 이게 제가 써봤는데 이게 느낌이 뭐냐면 저희 고객들 만나면서 실제로 제가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체계도 좀 바꿨고 네. 그런 측면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과제를 하면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연 단위로 과제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까 그 벌써 말씀드렸던 SI 과제든 아니면 이런 그 프론트 로딩 전략을 쓰던 어떤 한정된 기간 내에 구축을 해야 된다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RF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데이터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산정을 한 것이고 그렇죠. 그걸 달성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1차 과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성하는 집중하는 게 맞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항상 어떤 욕망이 채워지면 항상 다음 단계 욕망에 그렇죠. 항상 목마릅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단계 욕망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쪽이든 안 그러면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이든 RFP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개발팀이 없는 상태에서 구현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구현이 아니라 직접 핸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의 코칭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자보스 이런 걸 떠나서 실제적인 욕망 구현의 측면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그 개선,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계약 없이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 쓰는 고객일수록 아주 빠른 텀에 리뉴얼 과제를 저희한테 들고 오세요. 저희 입장에서 고맙기는 한데 그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측면에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APS라는 거는 최근에 뭐 팬데믹 환경이든 뭐 관세 환경이든 무역 환경이든 너무 환경 자체가 자주 바뀌는데 내가 오늘 설계안으로 3년을 버틸 수 있겠느냐? 저는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제가 볼 때. 3년 예측 못해요. 이제 1년 예측도 쉽지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한계고 시스템은 있는데 사용성은 없고 제가 대기업에서 목격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은 다 있어요. 네네. 시스템 간에 통신을 다 엑셀로 해요. 네네. 말도 안 되는 상황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과 가치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욕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는 구조가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 국제적 흐름과도 세계적 흐름과도 좀 부합하는 것이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적게 가서 시스템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체계를 어떻게 보면 무기를 쓰려면 나도 근력이 있어야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평소에 없던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 체력을 갖추고 사용성을 높이면 그 다음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합니다. 기존 SI의 프론트로딩 전략, 그 다음 단계인 거죠. 그래서 뭐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만 최근에 고객들은 서브스크립션 쪽을 훨씬 선호를 하세요. 구독형 모델이 기본적으로는 뭐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작으니까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고 이후에도 계속 저희의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서브스크립션 쪽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100이라는 비용이 들었다면 100이라는 비용이 들고 이제 유지보수를 뭐 10원씩 냈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30원을 매년 30원 그 정도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 정도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기업자에서 특히 이제 현금을 으면서 되게 좋은 거네요. 그리고 뭔가 자기네 피드백을 뭔가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결국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데이터 플로우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아까 조건이든 뭔가 설정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자산의 인원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생산계획 담당자가 하던 프로세스를 이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뭔가 세팅이나 조건들이 데이터에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시는 부분이라는 게 고객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입장에서는 조금만 터치를 해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서브스크립션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과의 가치 측면에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데이터는 많이 쌓여 있단 말이죠. ERP든 MES든 갖고 계신 고객들이 저희를 만나는 거고 그런 쌓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측면에서 APS를 도입하시는 겁니다. APS가 도입이 되면 생산 기획이나 계획 쪽이나 영업이나 각 파트에서 공통적인 뷰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정보 연계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죠. 실시간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슈를 사전 인지하고 이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다라는 것들이 APS 내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과정에서 순도 높은 데이터, APS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순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데이터들이 쌓여있고 마지막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데이터들이 의사결정 로그 같은 게 쌓이는 겁니다. 네네네. 이 고객사 내에 오케이. 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라는 형태. 단순하게 파편화된 데이터만 쌓여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어떤 밸류를 추구했던 이력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는 5년치 데이터를 보관을 요청하신 고객도 계세요. 정말로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일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진짜. 활용 여하에 따라 그렇죠. 충분히 확장성 가능한 데이터가 그렇죠. 됩니다. 그 용도를. 음.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디지털 트윈을 기반한 저희 시스템을 통한 APS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저희가 APS를 통해서 고객과 나누고 싶은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APS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면 정말 단순하게 빅데이터가 아니라 예. 어떤 의사결정에 관련된 그런 연관된 데이터들이 같이 연결된 그런 데이터들이 제공되는 거니까 굉장히 데이터 분석 입장에서도 이제 신선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죠. 트라이얼 앤 에러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최적 의사결정의 집합이 여기 쌓여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지금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아까 이거 뭐 진짜 POC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엑셀의 데이터들을 케이스텍에 딱 전달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몇 주 만에 나름대로 그걸 형상화 시켜온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결론을 뭔가 빨리빨리 여러분들도 이거를 할 건지 말 건지 금방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 POC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Q&A 가겠습니다. 전영진님은 ERP를 도입 전에 예. ASP를 먼저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는지. 저희가 케이스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가능한 구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만났던 고객 중에는 ERP를 만드는 과정에서 APS를 도입하시는 고객도 있어요. 결국은 ERP가 완성형으로 결국은 뭐 구매, 원가 이런 관리가 중심이죠. 우리나라 ERP는 회계라든 이런 부분이 중심일 겁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과 연계성이라는 것들의 가치를 크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ERP에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못 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생산을 위한 기준 데이터라기보다는 데이터 스토리지나 혹은 원가 계산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썼다가는 실제 생산하고의 갭이 큰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RP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주문 접수 체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더 중심이 되고 생산에 관한 긴 정보는 저기 생산 관리하시는 분 하드디스크 열어보면 네네. 엑셀 파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데이터를 여기저기 소스를 통해서 취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ERP가 필수 시스템은 아니다. 네. 다만 어떤 실시간성이나 어떤 정보의 허브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강점이 있으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분 답변 주시면서 조지 물자 한 번씩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예. 네. 네. 자, 문주홍님, 상세 MRP 관련해서 생산 계획과 스케줄을 수립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상외로 온핸드 재고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체 네. 기준에서. 네. 근데 온핸드 재고 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온핸드라는 관리해야 될 재고의 레벨이 큰 자재부터 나사 하나까지 레벨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얼마 갖고 있는지를 직접 계산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기본적인 MES, ERP에 MRP가 동작을 하게 되면 수주가 확정되는 순간 MRP가 전개돼서 납품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제품용으로 입고됐다라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얘는 커먼 자재로 써야 되거든요. 네네. 어떤 특정 오더랑 연계된 게 아니라. 그래서 수량만 정확히 계산되면 저희는 잘 동작하는데 그 수량을 어떤 레벨로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부품 종류가 100개인데 100개 다 MRP를 포로 걸 거냐. 그것과 실제로 주문과 연계된 자재 레벨을 어디까지 볼 거냐. 실제로 투입 확정이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쪽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네. 안승규님, 엑셀의 피벗 테이블러의 변환 및 엑셀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까 그 데모상에서 보여드렸던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다만, 뭐 수식을 넣는다는 부분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웹 UI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피벗 기능들은 엑셀 피벗 기능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님, SAP 같은 경우에도 프로덕션 시스템과의 테스트 서버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속도와 간편성 외에 이점은 외부 모듈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부분인지요? 이거는 뭐 거의 겹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ML 기능도 사실은 애드온 기능이라서 그거는 뭐 특별한 저희 강점이라기보다도 이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부분이 기존 SAP 시뮬레이션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개별 답글도 있으니까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중태님은 뭐 공공 쪽에 파트너가 있는지 APS. 공공 쪽에 저희가 공공 쪽에도 이게 필요한가요? 과거에 여권을 만든 한국조폐공사랑 일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도 똑같이 프로덕션 컴퍼니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도 APS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주님은 이렇게 APS가 이렇게 많은 이제 뭐 베스트 프랙티스 많이 나오면 그런 것들 유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템플릿 같은 것이나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또 있는지. 템플릿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별 사업을 해 나가면서 거기서 그 들어간 그 개별 내용들을 저희가 다 코어로 지금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나님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입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현업의 사용자들이 익숙해진데 얼마나 이제 러닝 시간들이 걸리는지. 그거는 시스템 레벨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케이스의 복합 공정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가 액션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결과를 보는 뷰에 대해 다듬기만 해서 아주 적응이 빠른 편이고 엑셀만 쓰시다가 전환하는 케이스는 그래도 저희가 한 서너 차례 교육은 좀 해드리고 네. 그리고 실사에 들어가야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내가 하는 분야 그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만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우리 엑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마크로 할지도 몰라요. 네. 최성태님, APS를 통해서 납기 지연이 또는 돌발적인 오류를 통한 상황을 AI로 잘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앞으로 스마트 제조의 싱크플랜 APS가 제조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쓰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돌발 상황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AI는 저희가 사용한 AI라고 타이틀링 붙일 수 있는 부분은 기능 정보 관리 부분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AI 부분은 최적화 엔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적화 엔진 부분이라는 게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납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어떤 한 놈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우선순위가 높은 주문 중심으로 납기가 임박한 것 중심으로 해소를 시키는 결과물을 내는 부분이고요. 제조 분야 말고도 뭐 서플라이 네트워크 플래닝이라든지 네네. 혹은 저희가 최근에 뭐 어디서 POC 요청을 받았는데 홈쇼핑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광고를 내는 게 가장 베스트 매출을 올리냐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네네네. 저희는 사실 수학 문제 푸는다고 한다면 굳이 제조에 국한하지 않고 네. 적용 범위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최적화 관점에서. 예, 맞습니다. 이세성님, 아주 그냥 이모티콘이 멋있네요. 네, 뭐 좋습니다. 네. APS를 통한 작업 준비의 장점과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파업, 날씨 등으로 인한 계획 변경에 대한 변수 반영을 할 수 있을죠. 사실 요새 또 파업이 또 심해져.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모 공사에 네. 그 일을 할 때는 네. 어떤 계획을 파업용과 비파업용으로 나눠서 미리 준비해 놓은 적이 있어요. 야. 파업용일 때는 리타이어 하신 분들 모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라 이런 것들 재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근무 조건을 좀 달리해서 작성한 경우가 미리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케이스는 작업 준비라는 결국은 내가 시나리오를 얼마나 레디해 놓느냐와 데이터를 얼마나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 하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APS는 기능은 포함하고 있고 네. 그 대응이 이건 약간 아웃바운드의 영역입니다. 네.
최영훈님께서는 요즘 약간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와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유지 보수 등이 있어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떤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네. 한 말씀이시면. 앞으로 제조업이 어떻게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제조업들 그 고객들을 만나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 할 거냐, 네. 안 그러면 뭔가 변화를 꿈꾸신 게 고민은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제조기업들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분들의 특화 부분을 밀고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밀어붙임에 있어서의 상황에 대한 변화 대응력은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영주님, APS의 위치는 ERP의 서포트 시스템으로 보아도 되는 건죠. 즉, MRP를 돌리게 되면 무조건 SO에 대한 PO가 나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최적화된 PO를 위한 서포트 시스템으로요. 저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MRP를 돌리면 PO가 나간다라는 게 맞습니다. PO가 나가는데 그게 적절 시점에 PO가 나가줘야 되고 저거는 오늘 입고된 주문 혹은 주문의 납기만 보고 PO를 발행하거든요. 생산 시점에 대한 가용성의 판단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저 PO를 존중해서 갈 거냐, 안 그러면 APS를 한번 돌려서 좀 더 정교화된 PO를 만들어낼 거냐가 네네. 사실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포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병행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태형님, 처음에 정해진 실적, 표준 시간 등이 입력이 되는데 실제 작업을 하면서 표준 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시마다 조금씩 변경이 있게 되면 추후 계획 수립 시에 최근 정보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 분석을 통해 직접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실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저게 변동성이 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업 숙련도가 낮은 상태에 시작을 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따라가줘야 됩니다, 시스템이. 네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APS의 인바운드 영역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통제해서 뭐 네. 프로시저를 넣든 루틴을 넣든 REST API 저희가 공급해 드리는 걸로 한번 적용을 하시든 네. 기본적으로 외부 통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우님은 스케줄링을 위한 주요 자원 가운데 가용 인력에 대한 관리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 가용 인력을 거의 그 근무 패턴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스킬의 인원이 근무하신다 라는 것들 개별 일원별로 다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캐파로 그걸 에그리게이션 하면 각 스킬별 가용 시간대별 가용 캐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반으로 생산 스케줄을 달성하는 레벨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숙님, 왓이프 분석은 매우 궁금한데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왓이프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 케이스를 보면 이게 오더가 많을 때 그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라인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효율적인 게 그렇죠. 장점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더가 적으면 효율적이 아니라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쪽 운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A를 1번 장비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 B를 2번 장비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는데 뒤집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뒤집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장비를 놀리는 게 장비의 효율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비용 요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네네. 전략을 호황기용, 불황기용 이렇게 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겨울용, 여름용 오케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뮬레이션의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이민수님은 앞으로 이제 싱크플랜 APS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이제 발전시켜 또 나가실 계획인지. 이거는 제가 조금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APS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이런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지금 저희도 여러 그 제품들을 이제 계속 참고를 하면서 이제 저희도 그 방향을 이제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표 중에서도 몇 번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이제 APS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AI적인 요소 아니면은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빨리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이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조 업종에 이제 맞게 그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웨비나 좀 길어졌는데요. 뭐 여러분들 또 질문도 많고 그래서 좀 연장 방송했습니다. 자, 오늘 존중하시는 이름 한 분씩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전영진님. 전영진님, 네.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김진우님,
김진우님, 네. 자, 김진우, 전영진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또 질문하신 분 중에서 8분 추첨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설문 맞이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는 걸까요? 네. 뭐 저희 가치는 기업 가치는 고객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도움 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제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계속 R&D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APS 시스템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업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